김제의 놀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큰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논란이 많았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말로 몇 안 되게 소신 발언했었던 금태섭 의원이 이 공천 과정에서 최종 탈락을 한 겁니다. 경선에서 패배를 해서 금태섭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결과가 어젯밤 나왔습니다. 반면에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황운하는 인, 금태섭은 아웃 된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발표된 뉴스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의 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의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놀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30일간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을 완전히 차단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 조치는 이렇게 풀이됩니다. 무려 한 달간 미국 역사상 이랬던 적은 없었을 정도로 초강력한 규제 카드인 겁니다. 인적 교류를 완전히 막겠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아무도 미국으로 넘어올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EU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상황은 개선이 됐다. 제한 조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만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23개국에서 12만 7,8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내수와 수출 동시에 충격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장률도 결국 1%대로 주저앉지 않겠느냐라는 불안한 전망까지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세계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43곳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8%로 잡았다는 것은 그 근거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1.1%로 아예 낮췄습니다. 증시도 쭉쭉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본 결과 한국의 증시가 170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3,00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 가까이 빠졌다는 거죠.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콜센터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층간 감염이 추정된다.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고려대 김정기 교수가 계속 경고했었던 것이 이 엘리베이터의 방역 문제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 엘리베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의 방역 위기 3대 변수,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감염 경로가 엘리베이터 등 여러 변수로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등등입니다. 11층, 9층, 10층에서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11층에서 9층에서 10층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미스테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엘리베이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우리 빌라도, 우리 상가도 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구 병원장 4명을 인터뷰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부에 조언을 합니다. 사망자를 줄이는 것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확진자 수의 증가는 이제는 자연적인 감소로 바뀌어야 된다. 정부가 노력할 것은 사망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은요. 경중증자 안 나누는 게 대구의 패착이다.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정하라. 수도권에도 이미 음압병상이 부족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선관위에서
비례후보 안 내는 정당은 앞으로 정당 광고도 안 돼. 선거 방송 토론회도 안 돼. 못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뉴스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이제 선거 홍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당 광고 토론회가 안 된다는 거죠. 위성정당 지지 호소 논란도 여지가 남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었던 금태섭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출신의 천재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심리학계 대부 최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봉쇄.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달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실상 미국의 유럽을 향한 바리케이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친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의 어떤 세계 현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겠죠. 그 가운데 구로 콜센터에서 층간 감염이 나온 것은 엘리베이터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아웃. 금태섭 아웃. 그런데 황운하는 인. 세 번째 키워드는요. 충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추경을 두고 당과 정부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자리 문제까지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톱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세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확진자 수가 7,869명, 114명이 늘었죠. 사망자도 2명이 증가해서 68명인데 한 가지 특이점은 수도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구는 5,867, 경북은 1,143, 서울 212, 서울도 200명을 넘어섰고요. 경기 178, 인천 25 이렇게 확진자 현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게 미스테리한 일이 나왔는데 구로 콜센터 건물에서요. 이 문제가 됐던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11층 말고 다른 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9명인데 10층과 9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주목해볼 만합니다. 11층에는 콜센터, 그 바로 아래층에는 상조회사 직원인데 34살의 남성도 감염됐고 그 밑에 층, 그러니까 2층 아래 앱 개발회사 직원은 27살 여성, 10층, 9층 확진자 둘 다 굉장히 젊고 건강한 남녀라는 거죠. 어떻게 층을 달리했는데 감염이 됐을까? 역학조사 중입니다. 2가지 가능성. 환기구를 통해서 다른 층으로 번졌을 가능성. 환기구 통해서 이게 번졌다면 잠시 후 김정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지만 이게 비말의 정도를 넘어선 어떤 감염 확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 내의 접촉 여부, 엘리베이터가 바이러스를 옮겨 나르는 수단이 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무서운 가능성입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바이러스를 전공하셨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환기구를 통해서 혹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과거 사스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3년까지 사스가 유행을 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유행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광동에서 원래 사스가 처음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네.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가
홍콩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홍콩 한 호텔에 묵게 되는데 네. 그 같은 층에 머물렀던 16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콩 보건당국에서 환경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그 분이 묵었던 객실 주변과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 예. 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사례는 홍콩에서 이것도 초기인데, 당시에 그 사스도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음성 판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 형 집에 방문을 했다가 당시에 이분이 설사가 굉장히 심했는데 설사를 하고 나서 그 화장실 변기를 내리는 게 이제 이 에어로졸 형태로 이렇게 분무가 되거든요. 그게 환기구를 타고선 당시에 그 아파트에 있던 300여 명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례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11층 콜센터하고 나머지 9층, 10층,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는 지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9층, 10층에서는 각각 한 명씩 현재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환기구를 통해서 만약에 전파가 됐다라고 그러면 11층뿐만 아니라 9층, 10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환기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공기전파 양상을 띌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환기구보다는 아마 첫 번째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당시의 환경의 오염에 의해서 주로 이제 매개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와 같은 예.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른 층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제 처음에 11층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때 환경소독을 하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이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그 절차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도된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환경 시료를 먼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소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환경 샘플을 채취를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야지 향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약간 미스를 하는 거가 좀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코리아 빌딩 입주민의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에 우르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나와요. 완전히 오픈된 곳이라서 외국인 직원들 쓰시고 빌딩 직원도 쓰고 외국 사람들도 쓰고 그래서 거기가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와 PC방의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수련회, 또 다른 뇌관,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 확진자가 총 6명인데 확진자 중 5명이 163명과 수련회에 참여를 했던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추가 조사 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PC방 집단 감염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 교인 A씨, 27살의 남성인데 휘경동의 PC방을 방문했던 게 보고가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머문 5명도 확진이 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 김영주 의원님, 네. PC방에 관련돼서 저희가 몇 차례 PC방 노래방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교회 수련회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특히 청년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갈 시기잖아요. 방학 때. 그런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는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오늘 좀 한번 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PC방과 또 콜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사람 것을 그냥 연이어서 교대로 한다는. 그렇죠. PC방도 그런 거거든. 앞 사람이 쓰고 로테이션이 계속 회전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앞에 쓰고 갔는지는 모르고 콜센터 10시 2교대, 3교대를 하는 동안에 앞에 순번의 근무자가 어떤 확진자였을 경우에 헤드셋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전화기라든지 또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좀 더 지자체라든지 관련된 회사에서 말하자면 보건에 대한 위생 지침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 한 사람이 교체될 때마다 PC방도 앞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새로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소독을 해준다든지 콜센터도 똑같이 로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그 셋 전체를
살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아직도 대학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개강은 아닙니다만 휘경동 같은 경우는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예. 경희대학이라든지 인급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이거는 더 일파만파거든요. 예. 또 지금 이제 구로 마찬가지로 역세권 소위 말하는 모든 2호선, 1호선, 4호선 이렇게 하는 그 순반 지역에서의 어떤 지하철역에 대한 방역. 예. 특히나 고령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23명이 나왔습니다.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무원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해수부 18명, 보건복지부 1명, 국가보훈처 1명, 교육부 1명 등 총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해수부는 150명을 자가격리했고요. 교육부는 100명을 자택대기했고요. 보훈처는 20명을 자택대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부청사, 세종청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세종청사는 15,00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집단 감염 확산 시 행정기능에 마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서울과 수도권에 통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1,500명이 넘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접촉 불안 요소까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정부 청사에 만약에 확산 양상이 퍼졌을 때의 어떤 대응 매뉴얼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기준으로 보면 김정희 교수님, 지금 정부 부처에서 나왔으면 정부 부처의 그 유관부서에 있는 팀원, 팀장들까지 다 이렇게 일단 자택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 방역으로서 맞는데,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그 팀의 정부 업무가, 행정 업무 자체가 사실은 마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접촉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예, 여력이 있다라면 전수조사, 진단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세종청사도 마찬가지, 저희 집이 세종이라 잘 아는데 맞아요. 통로로 각각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간중간을 다 차단을 해가지고 이동은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식사하실 때에도 그 해당 건물에서만 드시는 게 아니라 구내 식당을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공무원 부처 간에 또 연락망이 있을 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나의 부처뿐만 아니라 지금 보훈처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해수부, 최근에 어제 해수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18명.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은 당분간 어떤 행정상의 공백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초기에 확산을 빨리 막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비상이고요. 유럽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30일간 미국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made a life-saving move with early action on China. Now we must take the same action with Europe. We will not delay. I will never hesitate to take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the lives.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헐리우드 톱스타인 톰 행크스 부부. 호주에서 영화 찍다가 그 톰 행크스 부부 둘 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셨듯이 미국은 유럽발 미 입국 30일간 금지를 했고요. 톰 행크스가 호주에서 영화 찍다 감염됐다. 아내도 확진됐어요. 격리 치료 중이고. 호날두의 팀 동료 선수도 확진이 돼서 호날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비단 중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을 넘어 미국에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에 사람이 텅텅 비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네, 영상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에는 줄이요, 콜로세움을 몇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콜로세움이 사실상 출입 통제가 되고 관광객들이 한 명도 없는 모습 보고 있고요. 테라스에도 없고 베네치아에도 사람들이 텅텅 빈 모습입니다.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탈리아의 전 상가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초강수 조치가 취해진 상황입니다. 곤돌라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베네치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인데 저 앞에 베드로 성당 광장에는 수많은 기념품점과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기 위한 관광객들의 줄 행렬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올 때도 사실은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모든 게 텅텅 빈 모습이고요. 자, 트레비 분수에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순덕 의원님,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조치를 꺼내든 거군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태리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예. 이태리는 지금 거의 뭐 이동 금지 정도의 지금 수준에 가 있는데 왜 이태리가 문제인데 유럽 전체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고 어제 미국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어떤 요인이 됐는데요. 예.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해서 우한, 후베이성에 대한 우리가 입국을 금지했지만 다른 데서는 금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태리에서 했지만 이태리가 후베이성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그 유럽은 이제 EU 체제 하에서 이른바 생겐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겐 조약은 뭐냐면 그 조약에 가입한 26개국 중에 한 나라에 그 여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다른 나라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태리가 아무리 문제여도 이태리 옆에 있는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빗장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 같은 보면은 자유통행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5개국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해서 좀 까다롭게 한 거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 네덜란드. 이미 이제 이태리랑 그 2개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7개국이고 이 7개국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직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직항 오는 걸 지금 일단 막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발지 기준으로 지금 그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이제 그 통제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고 다행히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흡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지금 주춤하고 있다. 뭔가 조금 그래도 이태리나 이런 데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홀리우드 톱스타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많은 국민들에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저 박사님, 톰 행크스 부부가 호주에서 영화 찍다가 걸렸어요. 네. 그 이제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바이나 이제 이쪽 경유하는 것도 특별 입국 대상으로 이제 삼는다고 하는 거고. 아, 다행이네요. 네. 톰 행크스가 호주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일대기를 찍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영화가?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캐스터웨이, 포레스트 검프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닐 때 저기 팬들이 사진 찍자면 다 찍어줬다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톰 행크스가. 그리고 이제 아내 리타 윌슨이 좀 오한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인데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잘했는데 지금 그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격리도 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부부의 건강도 그렇지만 숨겨진 그 많은 그 접촉자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고 호나우두 같은 경우에는 라커룸에서 예. 확진자하고 같이 동료하고 사진 찍었다가 이제 격리된 상황인데 이제 그렇군요. 아주 확진 판정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여하튼 이태리든 호주든 전 세계가 지금은 방심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조금 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맞습니다. 톰 행크스도 사실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누구 가리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앞서서 전해드렸고, 지금 총선 상황도 사실상 변수가 많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늘 중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금태섭 아웃, 황운하는 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피의자 신분인 황인하 전 청장은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금태섭 소신 발언의 아이콘 금태섭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 상세하게 얘기 나눠볼 텐데 이 두 가지 변수예요. 이번 총선에. 첫 번째 변수는 금태섭의 아웃.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에서 75% 찬성을 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됐다라는 속보를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논란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즉 이른바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당 본인들이 정작 비판을 했었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좀 용어부터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제가 창당이라는 발언을 무심코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헷갈립니다. 비례연합정당의 주축이라고 하는 정의당과 민생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띄운 이 비례연합정당을 참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창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밖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주축의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합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합체를 결성해가는 그게 일부러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아직 그 갈 길이 멀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민생당 부분은 내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내부에서 토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고비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민생당, 정의당이 입장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정의당 끝까지 버티겠지만 민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당에 말하자면 지지율이 3%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예 합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례연합 정당 범여권이라고는 하지만 민생당과 정의당 두 큰 주축은 주춤주춤 혹은 완강하게 안 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말하자면 당원들인데 문제는 말하자면 아예 자유한국당은 총체적으로 몇 명의 의원들을 보내서 인위적으로 뭐 비판을 당하더라도 순번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례연합 정당의 경우에는 단일한 체제 하에 번호를 올릴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저 끝에서 두 번째로 나눈 그런 어떤 알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성관이가 얘기했다시피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뭐 토론회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영 교수님, 이게 자연스럽게 예고됐던 일이긴 하지만 논란은 계속해서 투표하는 날까지 따라붙을 것 같아요. 결국은 민주당 스스로 명분을 뒤집었다는 것, 그리고 4+1 연합체를 통해서 통과시켰던 결국에는 그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한다라는 그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군요.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쏟아냈던, 그 민주당 내에 쏟아냈던 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만든다고 할 때 꼼수란 표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말들이 뭐 절도범, 또 중앙선 침범 등등의 말들을 쓰면서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중앙선 침범하겠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 방어운전이 아니죠. 똑같이 하겠다는 거 나도 중앙 침범하겠다는 거고 절도범을 방어하겠다는 표현을 쓰려고 절도범이란 말을 꺼냈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찬성을 함으로써 아주 절도범이 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런 이상한 법안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또 본질적인 책임으로 들어가면
답은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감수하겠다고 자신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 지금 경선 결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 곳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과연 민주당에 등을 돌리기는 아직 좀 애매한데 지지를 해야 되나 이러는 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다만 그 돌리는 그 비중이 본인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착각이라는 건 제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극소수가 아니라는 좀 확신이 좀 들거든요. 주변 분위기를 봤을 때 그동안 좀 지지층들이 좀 이탈하고 싶은데 이탈할 때는 또 딱히 없고 이러던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말고가 전 지금은 이런 행동들이라고 보는데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뭐 경선 투표 결과들 등등이 이게 오히려 더 좀 지지하고자 하고 남아있던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듭니다. 예. 자, 금태섭 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소신파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11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모아줬던 서울 강서갑 같은 경우, 결국은 탈락했어요, 어젯밤에. 소신파, 조국 비판 공수처 반대했었던 금태섭 의원이 탈락됐고,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금태섭 의원을 경선에서 이겨서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게 됐고요. 대전 중구에서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기소된 황운하 전 청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 원주갑 같은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특별사면이 된 이광재 전 지사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금태섭의 이 경선 탈락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게 갑자기 발표된 거라 당내에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과 완전한 친문 경선이 이루어졌다. A씨 의원은요, 우리 당의 중도 지지를 이끌어왔던 금태섭의 탈락으로 선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예요. B 의원은요, 당원이 완전히 소신파 의원을 벌였다는 이런 결과를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보통 일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수도권의 초선 의원 C 의원은요, 의정활동 잘하고 여러 상도 받은 의원이 평소 자기 소신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외면받는 모습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한마디로 답이 없다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고승덕 의원님은 예상하셨나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을 수호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잡겠다라고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됐고, 앞서서는 저 금태섭은 빨간 잠바야 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일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경선에 붙이겠다고 했을 때 그럼 경선 룰이 뭐냐가 사실 저는 궁금했었는데, 국민 경선 100%로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일단 당원 당심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게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금태섭 의원이 이제 중도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요인인 건 맞는데요. 예.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비박 또는 이제 친박해가지고 어떤 탄핵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단 봉합이 되고, 이제 중도 표심을 위해서 안철수, 김종인 두 분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그 문제만 남은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이 조국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조국의 강이 결국은 이 똘똘 뭉친 친문 극성 지지층과 이 중도 표심 사이에 조국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금태섭 경선에서 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갈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경선 결과에는 금태섭 의원도 이제 그냥 이렇게 승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강선우 이번에 이제 경선 이기신 분도 개인적으로는 신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능력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중도 표심만큼은 민주당이 역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민심을 못 읽고 있구나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선거
특히 이제 국민의 전체 그런 민주당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어떤 여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국의 강, 방금 말씀하셨던 네. 조국의 강에 네. 황운하 전 청장이 공천을 받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의 강은 결국 자기들끼리 뭉쳐서도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은 그 비례연합당을 이야기할 때 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까봐 우리는 비례연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당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거꾸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든데 그 탄핵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엄살이고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그 아집과 오만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중도 표심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조금 더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선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지역의 경선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가 50이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가 네. 사실상 어떤 이 당원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심, 과연 친문 지지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갈릴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 조국의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경선에서 탈락을 하자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의원의 SNS에 찾아가서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국과 그 가족들을 2번, 3번 찔렀다. 인과응보다. 경선 탈락 축하한다. 탈당은 언제 할래? 정치판에서 사라져주길 바란다. 이런 댓글이에요. 조롱송의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은 최청호 박사님, 이게 경선에서 진 사람한테 경선 탈락 축하한다. 탈당해라. 아이 정치판에서 사라져라. 이런 어떤 조롱성은 상당히 좀 금태섭 의원은 2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도 줄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상체기를 또 한번 이제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요즘 이 작금의 사태, 이게 공천 그동안의 과정도 많이 봤지만 최근 이 공천 과정, 여든 야든 이렇게 보면 코미디 중에서도 블랙 코미디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TV를 보거나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TV를 보는데 자막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8세 이하는 시청 불가라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뭔지 몰라도 자꾸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엄마한테도 질문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정한 게임 아니면은 변칙 대 변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정한 세상 우리가 이제 Just World Belief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심리학 용어에 있는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온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고 또 진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건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만 최선이고 모든 것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도리가 아니죠. 예. 진중권 전 교수는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 소식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친문 팬덤 정책 폐해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거다. 이래서 의원들이 당에 쓴소리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제가 앵커로서는 높아심에서 어떤 중립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선에 룰이 있었고 그 경선의 룰대로 행해진 경선에 금태섭 의원이 탈락을 한 거고 그 패배를 금태섭 의원 본인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경선 결과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식의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거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은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진문 공천. 소신 있게 말을 했던, 그러니까 진문이 아니었던 의원은 결국은 떨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지지자들은 친문 팬덤 정치가 작용했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사실은 이분은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왔기 때문에 더 유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미기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덧붙여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떨어지고 당선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떨어진 자기 당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언제 탈당할래, 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적 정치의 어떤 진성당원이 해야 될 몫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으로 보면 여야건 현재 정치 지도부들이 지니고 있는 권위나 리더십, 파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올라타서 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호랑이 등에서 올라타는 정치. 이제는 조금 더 대통령부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야말로 이찬 대표도 그렇고 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폐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본인은 그냥 추임새 정도로만 이해한다라고, 양념 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될 선을 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네.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공천, 비례연합정당의 출연, 이런 부분은 갈수록 총선을 앞두고 악재의 악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당 리더십의 어떤 재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 이제 이번 일로서 민주당 내에서 아까 민주당 관계자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수는 더 목소리는 적어들 것이다. 예컨대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금태섭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그 청문회에 나온 청문 민주당 위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의 목소리를 몰아붙였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사실상 반대인 기권표를 금태섭 의원이 눌렀잖아요. 이런 소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이 소신 발언할까? 좀 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 노라고 할 때도 소신 있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용기고 정의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소신 있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댓글에 떨어진 이후에도 달려와가지고 소신 있게 미래통합당 가라, 소신 있게 안철수한테 가라,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 세태를 보면서 저는 딱 하나 떠올랐어요. 한때 유행처럼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린 게 있었죠. 뭐 그 당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자유한국당에는 뭐 자유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다. 이게 농담처럼 떠들면서 사람들이 그러네 이랬었는데, 정말 이번에 이 경선 결과를 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경선 결과인데, 저 소신 있는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죄인 취급을 받는 게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될 상황인가?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노파심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예. 이게 뭐 금태섭 의원의 정확한 그런 소신 발언 때문에 이렇게 탈락을 했다라고 어떤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일반 여론조사도 너무 실시가 우려를 됐으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선우 부대변인도 사실은 그 경선 김남국 변호사 이제 이렇게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 저도 이제 SNS 쓰신 글을 봤거든요. 그때 자신도 김남국 변호사의 그 의견을 지지하는, 다시 말해서 그 조국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본인도 같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금태섭 강선우의 경선 대결은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관리 열심히 안 한 거죠. 예, 그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예, 지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 금태섭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을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또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 답변 보셨지만 지금 다시 보더라도 고승덕 의원님, 네.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화가 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 말 다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나 이렇게 저의 귀에는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빠른 소리를 했다, 쓴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들렸을 것 같고요.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다른 목소리를 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코드를 더 정렬해가지고 선명하게 가느냐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약자는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강자는 뭉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 듣기 싫은 소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결국 그 결과. 특히 이제 강선우 이번에 이제 경선 이기신 분 같은 경우는 여성 가점에 또 신인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그 경선 결과 발표로 원주갑도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지역들이 뭐 종로에 이낙연, 황교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쪽에 오세훈, 고민정. 이번에 원주갑 같은 경우는 친노 대 MB,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의 사람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친노 이광재와 MB의 입 박정아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원주갑에 최종적으로 출마하게 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서 많이 보신 분이죠? 원주갑에 나가게 됐다. 상당히 뜨거운 격전지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이 개국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개국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단체인데 거기에 4억 원이 증발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인데 집회에 쓰겠다며 후원금을 수십억 원 모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후원금 중에 4억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궁금한 게,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어떤 이런 일종의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4억 원을 날릴 수가 있을까가 좀 의문스럽고, 10월 16일 후원금 검증 방송을 이 개국본 측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4억 원의 후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증발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그때 출연했었던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그 후원금 검증 방송에서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비 투명하게 집행됐다 라는 발언을 김남국 변호사가 했던 거예요. 안팎에서는 그때 당시에 4억 원이 없어졌다는 걸 숨기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감추고 방송한 거냐라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는 개국본 계좌 4억 원이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계좌 검증 방송을 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원 박사님이 심리학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 김남국 변호사의 해명 있잖아요. 개국본 계좌 4억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그 검증 방송을 했는지 부분에 가서 확인될 수 없다라는 해명이 사실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김남국 변호사가 해당 검증 방송에 출연해서 후원금은 투명하게 집행됐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그 시점에 4억 원이 증발됐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 아니 몰랐다를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계좌를 다 자기가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사타파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는데, 그 대표가 이제 개인 계좌로 저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초기에. 나중에 법인 계좌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돈이 4억 원이 보이스피싱을 어플을 심어가지고 수많은 계좌로 이게 빠져나가서 또 최종 다른 데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는데, 더 문제는 김남국 변호사도 그걸 몰랐다는 게,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회계를 담당하고 집행이 투명하게 되는지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걸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대표는 그 사실을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하고 경찰 조사 중인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감추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는데, 숨기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김남국 변호사도 알고 있었는지는 또 좀 더 이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 이제 돈이 폈다라고 하는 건 또 어디 다른 데는 그거는 또 몰랐다고도 하고,
근데 여하튼 간에 문제가 심각하고 저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의 조국수 이름 자체가 무슨 싸움, X싸움 뭐 국민운동본부인데 거기에 대한 그 운동 자체에 대한 뭐 공정성, 신뢰성 모든 것에 대해서 저기에서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준 거죠. 일단은 저는 뭐 변호사보다는 예. 그 대표, 이 모 대표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리꾼들의 반응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돈 흐름은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김남국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논란과 관련된 거겠죠. 양홍석 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요. 개국본이 보이스피싱을 가상했다면 돈 낸 사람들은 조국 피싱을 당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개국본을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데 이게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승덕 변호사님 네. 이게 정확히 좀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4억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면 일단은 개국본도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국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낸 후원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증발됐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 모금도 이게 허가를 안 받았느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 계좌를 관리했으면은 조금 문제가 덜 생겼을 텐데 이걸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썼단 말이죠. 되게 이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쓰는 이유는 개인은 누구에게 이제 감사보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또 그렇다고 치고 이제 4억 원이 비게 됐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김남국 후보는 계좌 검증 방송에 나와서 4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만 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썼다 이렇게 좀 숫자까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 검증 방송은 누군가가 책임 있게 좀 계좌라든가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은 공인회계사가 회사 감사를 하면서 장부 보지 않고 회사 관계자들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사인한 거랑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후보로서는 두 가지를 밝혀야 돼요. 첫 번째, 알았는지 몰랐는지. 두 번째, 몰랐다고 하게 되면 왜 말만 듣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몇만 원 단위까지 들여다봤더니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정확성을 부각시켰는지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투명하게 집행됐다. 뭐 몇천 원밖에 차이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4억 원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에서 왜 무슨 몇만 원을 이야기했냐 이거죠. 그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은 이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방송을 듣고서 투명성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려는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약간의 좀 기망적인 요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개국본이란 단어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못 쓸 말 전혀 없고요. 개혁국민운동본부가 현재 이름입니다. 개국본이 그 의미가 과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방송 용어로 쓸 수 있는 말로 일단 이름을 최근에 바꿨고 바뀌었군요. 개국본이 왜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혹시 어디로 빼돌리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혹을 왜 받냐 하면 과거부터 이미 지난해 10월 집회 이럴 때부터 개국본이 사실은 이런 의혹을 좀 몇 차례 받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은 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도 후원금을 받는 계좌가 얼마 이상 되면 왜 개인 계좌를 못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계좌를 개인 계좌로 하는 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4억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는 것도 김모 씨의 개인 계좌에서 털렸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고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한 날짜가 9일인데 저희 유튜브 방송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6일에 방송을 했단 말이죠. 보이스피싱이 된 게 그러니까 빼돌린 돈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는 후원 내역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당했습니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다고 후원하신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인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계절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보안을 위해서라도. 혹은 지금 당장 후원을 조금 멈출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후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계좌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일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거는 기만한 행위가 맞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기만한 행위가 맞고 예. 그 과거의 개국분이 왜 이런 의심을 받았는지는 공정 작가 얘기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그 당시에 개국분 말고도 서초동 집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개국분이 따로 집회하고 이럴 때 그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공정 작가가 개국본을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회계 투명 공개하고 나중에 빌딩 사고 벤츠 사는 일 없다. 이 말은 개국본 대표를 좀 비꼬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에 있는 것이고 일단은 회계는 투명하게 하는 게 맞죠. 투명하게 예. 하지 않고 투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죠. 일단은 그 앞서 제기했던 장 교수님께서 설명해 줬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일단은 제기했던 의혹이고 아직 뭐 사실로 판명된 건 아니라는 그럼요. 점. 저도 지금 예. 얘기한 건 아니에요. 빼돌렸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제가 아니에요. 바로 예. 잡혔습니다. 빼돌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쪽의 이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을까가 초유의 관심사인데 한 가지 설전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서울 강남 을의 최홍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강남갑의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라라는 것을 이제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이런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태영호 그 사람이 강남하고 관계가 있느냐,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은 이벤트화한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죠.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데다 선거운동 중 사고라고 나면 안 되니 비례대표 후보로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이 경향신문 인터뷰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태영호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확정짐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전 대표 측이 어떤 접점이 조금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이분이 강남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게 전체 공천을 조금 시기할 수 있는 조정 의견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상당히 고심 끝에 공관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 것인가 찾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강남갑 공천은 우리 공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돌직구팀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른바 논란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의 해명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강남갑이라는 지역에 적합한 공천이었느냐의 문제 제기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것처럼 뭐 탈북자를 폄하하거나 태영호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는 태영호 공사를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로 전환을 하라라는 요구사항이었던 것을 저희들도 취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태영호 공사니 뭐 탈북자니에 대한 것은 그냥 논란에 불과한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건 고승덕 의원님. 네. 김종인 대표가 미래통합당으로 과연 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남은 건. 근데 방금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태영호 씨 본인 그걸 비토하는 게 아니고 왜 비례로 안 가고 지역구로 가느냐 이걸 이제 해명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꼬리를 많이 내리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태영호 이 공사의 적격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진영이라든가 칼라,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부각이 되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나는 이런 이데올로기나 진영 이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경제적 민주주의 이쪽이다.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는 지금 굉장히 선명한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태영호 후보 자체를 비토하면은 그렇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남갑은
그동안은 세간에서 이건 비례대표랑 똑같다고 알려진 지역이거든요. 강남갑에 공천만 받으면 비례대표랑 똑같지 무슨 선거운동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 나가도 상관없다. 누구나 비례대표를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의 말씀과 이제 공관위가 지금 접점을 저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그 태영호 공사 본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수락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태영호 공사를 왜 강남갑에 공천했냐의 부분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김성곤 의원이 민주당 공천이거든요. 김성곤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냐. 형이 로버트 김이라고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있는 인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념적 접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최홍도 그렇고 태영호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에서 강남에 이 두 분을 공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홍은 원래 부산 중구 영도에서 공천했는데 강남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이라이트인 것이 이 접점이 관련 없는 사람을 두 사람 공천하는 데 대해서 강남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가가 이 승부처의 어떤 쟁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추경이 논란입니다. 당정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해찬 대표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한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추경 규모 최소 6조 원을 더 늘려서 현금 지원 대폭 확대하라라는 것이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쪽의 어떤 의견 같아요. 기재부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경제가 풍전등화인데 재정 건전성 따질 겨를이 있냐. 소극적이고 관성적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경제부총리, 정부의 어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해임을 운운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측의 입장도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혹여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 위해서 굳은 심지로 나갈 것이다. 추경은 감당할 수준으로 하겠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해임 얘기하니까 잘라. 거의 이성조예요. 나 자리 연연 안 해. 내가 있는 한 추경은 감당할 수준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양의 돈 쓸 수 없다라고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추경 두고 당정이 충돌한 거 맞죠? 네,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이 네 번째로 낮은 국가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40%대 정도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220%가 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쟁점은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당에서 요구하는 건 18조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건 11조 플러스 한 4조, 15조 정도로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이 정도 수준이면 18조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감당해낼 만한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이것이 정치적 쟁론에 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경전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행히 이제 김성환 비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당에서 물론 해임 건의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신경을 쓰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라.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창인 박사님, 논란이 불거졌고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이 홍남기 부총리도 만만치 않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선수도 높고 또 강력한 또 힘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하겠다. 본인 소신 굽히지 않으면서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감당할 만 수준을 감당치 못할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들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찬 대표가 선수가 높고 여당의 대표라 해도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그것도 지나친 거고요. 또 뜨거운 가슴은 이해한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 한 걸 아침에 제가 봤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11조 원래 조금 넘는 걸 하는데 6조를 더 추가해서 하자는 것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은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이걸 대응할 것이다 하면서 서산대사의 오도송이라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오도송이 그렇군요. 뭐냐면 깨달음을 이르렀을 때 이제 남기는 식구 경구인데 우리 예전에 광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예.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내가 나쁜 선례가 돼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나쁜 선례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나쁜 선례를 줌으로써 정말 이거를 오도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오도하고 지금 오도는 미스리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짐을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그 소신 발언인데 저는 정치와 이게 정부적인 측면, 당청에 있어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역할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막 지금 김경수 지사 또 김민석 후보 또 이재명 지사 100만 원씩 막 지금 막 다 풀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저도 돈 풀으면 좋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시점에서 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그 다짐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저 말은 의미심장하다. 평가할 만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추경이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박원순 지사와 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라는 대열에 선봉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알바가 끊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두 달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NYT, 뉴욕타임즈의 외신 프리랜서 기자가 뉴욕타임즈 본지에 이재명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쇼다 라는 글을 실었어요.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인데 NYT에 신천지도 그저 불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다. 대중의 편견과 정치적 기회주의 탓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지난 9일에 기고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신천지 본부에 간 것은 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을 관심 끌기 위해 계획된 수다라고 쓰자 외교부가 즉각 반박을 했어요. 신천지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전염병 분석의 결과지 편견이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정부에 계셨던 지자체에 계셨던 김영준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지사나 박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외신에서 실리면 원래 외교부가 나서서 반박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려고 그러면 부수로 보면 행자부가 나서야죠. 행자부가 합니까? 예.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경우네요. 지자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언론이 나온 걸 외교부가 굳이 다만 이제 이 신천지 한국의 또 코로나 상황이 외국에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국외에 있는 언론까지 관리하는 것은 외교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입니다. 그냥 놔둬라? 저런 거 신경 쓰고 커버할 시간에 진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더 신경을 써야죠.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상황을 보도해드립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청와대는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대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래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도 마침 들어와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10명이 증가했다. 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로써 국내 확진자가 7,979명이니까 거의 8,000명에 가까워진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22명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의 증가세가 조금 주춤한 반면 수도권 확진자의 증가세는 전혀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437명, 총 확진자의 5% 수준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집단 감염, 더 나아가 층간 감염,
그리고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서울에서 보세요. 13명이 지금 추가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200명을 어제 넘어섰고 13명이 오늘 또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네. 앞서서도 우리가 잠시 지금 경기 7명, 인천 2명, 서울 구로 콜센터에 침강 감염 얘기도 말씀드렸고 노래방 수련회 얘기도 했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또 20명 넘게 나왔고 서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 과거에 저희 그런 용어 쓴 적 있거든요. 새로운 국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런 확진,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비단 과거의 대구 경북의 경우하고 별개로 요 지금 상황은 어떤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 지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인 교수님, 대통령의 발언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역이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칭찬받을 좋은 사례다 라고 하다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 말은 김정인 교수님, WHO의 팬데믹 선언의 영향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확진자 수와 관련된 새로운 국면을 대통령도 이제 보고받았다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국내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 봐도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미국 사례, 미국이 이제 유럽발 입국자를 다 차단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저희 형이 살고 있는데 예. 이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뭐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지 상황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은 마스크를 사람들이 안 쓴다라고 해요. 근데 구할 수도 없대요. 예. 그래서 왜 마스크도 안 쓰는데 마스크를 살 수가 없나? 이게 일단 하나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너 코로나19 걸렸지 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마스크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지금 미국에서 현재 통계의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이런 현재까지 방역의 어떤 대응 체계들이 그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럽발 입국자를 다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국제적인 어떤 환경들은 우리나라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단 우리나라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 가운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스크가 정작 필요한 진료 현장에는 부족해서 난리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료계 쪽에는 우선적으로 다 공고를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별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부족해요,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건 200벌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법이 부족하면 의료진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박능우 장관이 국회에서의 어떤 발언과 태도가 연일 논란인데 이번에는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의료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겁니다. 의료진 본인들이 좀 더 쌓아두고 싶어서 그냥 부족하다고 그런 거다 라는 식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알지 의원이 더 잘 알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는데 과연 박능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의사들, 마스크가 부족한 나는 의료진이 아니었나 보다. 욕심이 많아서 미안하다. 라고 사실은 굉장히 의사들 김 빠지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은요.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는 절박한 현실에서 어떤 의료진이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겠느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장희영 교수님 지금 특히 대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이 박능구 장관의 발언을 듣고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이니까 신뢰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의료진이 저 욕심쟁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는 걸 넘어서서 지금 그렇잖아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응원을 해도 지치고 힘드실 그 분들에게 욕심이 많아서 사실 그거잖아요. 욕심쟁이다라는 거잖아요.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계속하면서 어린애들 떼쓰는 것처럼 더 줘, 여기다 이렇게 주고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싸우면서. 저렇게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박능구 장관의 그 국회에서의 태도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듣기가 다소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의원에게 싸우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그럼 그 말은 질문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질문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틀린 질문이면 설명을 좀 하고 이러이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설득이 될 텐데 저렇게 막 싸우는 감정처럼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현실에서 들리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그건 부족한 나는 의사가 아닌가 봐. 약간 이렇게 허탈한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저 표현은 예. 부족한 나는 의사가 아닌가 보다 저 말은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고 정말 하려다가도 하기 싫은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사실 저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치에서 더더군다나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실망적인 이야기고 마스크 부족한 이야기 공적 물량 처음에 80%로 늘렸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갑자기 공적 물량을 하루 만에 늘리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의료용으로 공급돼야 될 공적 물량이 그러니까 공적 물량을 나가느라고 병원에 와야 될 물량이 차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항의를 하니 물론 일부 병원이었겠지만 공적 물량의 10%는 무조건 의료용으로 먼저 갑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 해명을 저도 나중에 식약처에서 들었는데 아마 그때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좀 커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용도 내용이고 저런 형식도 문제이고 문제이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 지금 이 답답함과 그렇지 않은 코로나 블루라는 지금 이 상황에 오히려 블루를 더 짙은 블루로 만들어주고 있는 화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 박사님. 방송 분위기상 참 이렇게 저는 얼마 전에 박능구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족함을 느끼는데 더 싸움. 예를 들어 200장이 필요한데 300장씩 주고 있다는 거. 그거 괜찮은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고 부족함을 호소한다? 그건 장관으로서 또 그것은 공감하는 것 또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인식 능력, 소통의 능력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참 이런 얘기를 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박능구 장관은 아까 똑같은 그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 발언과 똑같은 소신 발언이지만 이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서 아니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서 하는 소신 발언과 그냥 나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면서 하는 소신 발언은 그 격과 그 파급력도 다른데 물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좀 고비가 넘어가면 대통령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박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의사, 간호사 18만, 19만 그 정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루에 그 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18에서 19만 개를 공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한 사람에 한 장씩. 근데 수술을 2번 하거나 방호복이 찢어지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 건 맞는 거고 그것이 결코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 장관이 차라리 하루에 의사, 간호사 1인당 1개씩을 공급하고 있다.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현장에서 듣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가 딱 좋은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인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박 장관의 발언대로 정말로 의료진들이나 아니면은 이 방역과 관련된 분들이 재고를 쌓아두고 싶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회용처럼 쓰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염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마스크를 어떤 행위인가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스크나 보호장구가 실제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애쓰시는 의료진들이 유일하게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감염이 되면 그 뒤에 환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건복지부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님이 뭐, 연구과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예. 곤란하시면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소신 발언을 하면 현장에 자주 가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가셔가지고 뭘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는 거하고 의사들이 하루에 수술을 몇 번 하는 거하고를 매칭을 못 시키고 매칭을 못 시킨 거다. 의사의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예. 그런 데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발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인터넷 라방 2, 3할로에서는 충격의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 소식과 관련돼서 심도 깊게 본방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 3할로에도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